이른 새벽 박해분 할머니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요양원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레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청소 카트는 바퀴가 삐걱이는 소리도 없이 움직였고 마치 그녀의 손끝은 먼지보다 마음의 구석을 닦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는 것도 그녀였습니다. 박해분 할머니는 이곳에서 일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고된 간병과 청소 일을 도맡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한 요양원은 오히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박 간병사님이라 불렀고 그 역시 아무 불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진짜 이름이나 과거에 대해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바랐던 삶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복도의 창문 너머로 해가 느리게 기지개를 켜는 시간이 다가올 무렵 원장실 앞에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길게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윤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조금은 낯익은 억양, 그러나 분명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컸고 단정한 셔츠에 검은 코트를 걸친 채 고개를 살짝 숙이며 요양원 원장 이수정 씨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교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속삭였습니다. 누구세요? 새로 온 봉사자라던데? 그렇게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러 여기까지 왔다고? 박해분 할머니는 카트를 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다니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레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그저 낯선 외국인이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다니엘은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진심 어린 태도로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마에 열을 짚어주며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워드리는 그 손길은 간병인 못지않게 능숙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가진 이력이었습니다. 국제구호기구에서 일하셨다고요? 이수정 원장이 살짝 놀란 듯 되묻자 다니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유엔 산하복권 의료지원단에서 15년간 일했습니다. 분쟁 지역, 재난 현장, 난민 캠프까지 아마 웬만한 의사보다 다양한 사람을 팠을 겁니다. 요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동안 웅성거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단지 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생명을 돌보았던 세계적인 의료 현장에서 일했던 수석 컨설턴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쩌다 이 시골 요양원에, 그것도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은 잠시 쉬고 싶어요. 사람 많은 병원보다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진짜 사람 냄새를 맡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는 긴 세월 누적된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외국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신뢰와 호기심을 동시에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박해분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다니엘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진심을 느꼈고 그 안에 담긴 고단함과 외로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눈을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박 간병사님, 다니엘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어르신들 마사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 최은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박해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건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 말에 박해분은 살짝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자신을 선생님이라 불러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박해분은 자그마한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약장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닫아두었던 작은 침통과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걸 꺼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눈동자, 그 말투, 그리고 그 미소. 다니엘 유는 놀랄 만큼 섬세하고 동시에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은 그를 처음엔 외국 사람이라 멀리했지만 며칠 만에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듣는 데 능했고 눈을 맞추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게 한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박해분 할머니는 그런 다니엘을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보는 듯한 아주 낯익은 감정이 자꾸만 피어오르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손에 든 걸레를 조금 더 단단히 쥐고 일을 서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니엘은 박해분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이분이 어깨가 많이 뭉쳐 계셔서요. 그는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박해분은 조용히 걸어가 그 어르신의 손목을 짚고 손끝으로 천천히 팔뚝의 압을 눌렀습니다. 기가 위로만 올라가 있어서 그러신 겁니다. 뜨거운 물수건을 여기랑 여기 이렇게 대드려요. 박해분의 손놀림은 분명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녀의 동작을 유심히 지켜보다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데요. 그 질문에 박해분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냥 어르신들 오래 돌보다 보니 몸이 알려줘요. 손이 기억하는 게 많지. 아니요, 이건 경험이 아니라 훈련된 기술입니다. 예전에 저도 이런 요법을 잠깐 접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전통요법을 접했을 때랑 비슷한 방식이네요. 다니엘은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해분은 이미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냐며 다니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잊고 싶은 시간이 있는 법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고요. 다니엘은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요양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는 생각보다 깊은 고민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니엘은 마을 보건소에 건강 검진을 위해 잠시 들렀습니다. 직원이 신체 기록을 입력하던 중 잠시 멈칫했습니다. 다니엘 윤 출생지가 한국이시네요. 어렸을 때 입양되신 거예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은 거의 없지만 6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어렴풋이 강원도 지역 보호소 출신이라 되어 있었어요. 그럼 혹시 한국어는 따로 배우신 거예요? 예, 성인이 된 후에 제 뿌리를 알고 싶어서요. 매년 한두 번은 한국에 왔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오래 있고 싶더라고요. 직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지만
다니엘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요양원 근처 작은 슈퍼에 들러 박하사탕을 샀습니다. 그 향이 자신도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슈퍼 아주머니의 말. 거참 박윤철 닮았네. 아주 옛날에 그 동네에서 살던 꼬마 있었거든. 이름이 윤철이었는데. 참 똘똘했어. 그 말에 다니엘은 무심코 웃었지만 웃음 끝엔 어딘가 어색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윤철이라는 이름이 마음 어딘가를 두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박해분 할머니가 놓고 간 손수건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흐릿하게 번져버린 옛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윤성, 박윤. 다니엘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아주 오래된 꿈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강물, 엄마의 손, 그리고 떨어져 가던 장면. 단 하나 확실했던 것은 손 안에 쥐고 있던 작은 노란 약봉투였습니다. 거기에 적힌 글자 하나윤철이 약. 요양원에는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릴 뿐 어르신들은 한낮의 졸음 속에 잠겨 있었고 직원들은 그들 곁을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급박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다니엘 선생님이 쓰러졌어요. 순식간에 직원들이 뛰어나갔고 어르신들은 놀라 깨어났습니다. 박해분 할머니도 반사적으로 걸레를 놓고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평소라면 무릎이 아파 조심조심 내려갈 그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2층 치료실 앞. 다니엘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르신을 부축하다 떨어뜨린 무릎 담요가 흩어져 있었고 다니엘은 이를 악문 채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희미하게 떨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최은지 간호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연락을 취한 원장은 급히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문제는 그가 가진 희귀 약물 알레르기였습니다. 해열제, 진통제 대부분을 못 쓰신다고 했죠. 다니엘 선생님 의식 있습니까? 그는 무언가 말하려 애썼지만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 외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떨리고 숨결은 가빠졌고 그 눈은 어쩐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 외로움이었습니다. 박해분 할머니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어딘가 먼 옛날 어느 겨울밤 그녀가 봤던 어린 아이의 눈이 겹쳐졌습니다. 강물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며 그녀의 손을 붙잡던 그 작은 손이 할머니, 뭔가 할 수 없을까요? 최은지의 떨리는 목소리. 약물 쓰면 안 된다잖아요. 구급차 오려면 최소 15분인데. 모두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박해부는 조용히 몸을 굽혔습니다. 다니엘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그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맥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그 떨림이 단순한 공포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기의 흐름이 역류하는 증상이었습니다. 오래전 그녀가 본 적 있는 위험하지만 분명 반응 가능한 상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손 떼세요.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 말에 박해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좋은 일이. 누구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조용히 1층 간병인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
누구도 잘 열지 않는 벽장 안. 그 깊은 틈 속에 그녀가 숨겨둔 작은 나무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손에서 놓았던 작고 낡은 손지압 도구, 그리고 누렇게 바랜 한약 노트 한 권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적혀 있었습니다. 심기영유시 수기혈심봉혈 내관풍지 우선. 손끝에 열이 모이기 전 이마 중앙을 눌러야 한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곧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치료실. 다니엘은 여전히 바닥에 누워 의식을 잃은 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응급 인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현장에는 점점 불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혜부는 숨을 가다듬고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정확히 그의 손목맥을 짚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손은 이마 중앙에 올랐습니다. 풍지열이 강합니다. 열을 내리기 전 심기부터 눌러야 합니다. 무심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간병인이라 불렸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의 살과 맥, 그리고 길을 읽어왔던 진짜 치료자의 손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손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느리지만 규칙적인 박동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혜분 할머니는 침착하게, 그러나 절박하게 청년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 손에서 놓았던 익숙한 동작들이 몸의 기억을 따라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이마의 중심에서 시작해 관자놀이를 따라 움직였고 손목의 맥을 짚을 때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확인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사람의 맥박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전통요법을 함께 연구하던 시절에 그 시절의 기억이 지금 눈앞에 위태로운 한 생명 앞에서 자연스럽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 직원들의 분주한 발소리, 울먹이는 간호사의 목소리조차 그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청년에게 모든 집중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마음을 기울이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청년의 눈빛은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이의 눈동자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강물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던 작은 손, 끝내 놓아버렸던 생명, 그리고 평생을 죄책감과 상실감 속에서 살아온 자신. 지금 그녀는 그때 놓쳤던 손을 다시 붙잡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혜부는 몸을 숙여 다니엘의 발목 아래 혀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손끝에서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한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그 진동은 살아있다는 신호였고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정수리 부근의 혀를 눌러 두정부의 열을 아래로 내리기 시작했고 손바닥과 발바닥 끝부분의 혀를 꾹 눌러내며 체내의 기순환을 조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청소를 함께하던 간병사였던 노인이 지금은 누군가의 생명을 손끝에서 다루는 의사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또 누군가는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행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순간 다니엘 윤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백하게 굳어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목에서부터 올라오는 숨결이 다시금 콧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숨은 아직 일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박해분의 손은 여전히 떨림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맥을 짚고 다시 혀를 눌렀으며 눈꺼풀을 살며시 들어 동공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든 반응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선생님? 누군가의 낮은 외침 속에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있긴 했지만 분명히 그는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치료실에 도착한 보건소 의료진은 허둥지둥 장비를 펼쳤지만 이미 생체 신호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모두 정상 범위 안에서 회복 중이었고 의사는 아무 말 없이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그 사이 다니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해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아직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엔 확실한 무엇인가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거기 계세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사람을 다시 찾은 듯한 그런 어조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의 손등을 감싸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리진 않았습니다. 감히 흘릴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그녀는 울음을 참아왔습니다. 그때였다. 그녀의 가운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살짝 흘러나왔습니다. 노랗게 빛바랜 약봉투 하나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떨어졌어요. 채은지가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고 거기 적힌 손글씨를 본 순간 그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박윤철, 기혈순환용, 하루 3번 아침 식전.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다니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방금 그 이름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그를 말렸지만 그는 분명히 들었고 무언가를 기억해냈다는 듯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윤철. 그 이름 어릴 적 누군가 그렇게 불렀어요. 그 순간 박해분 할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 약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이름은 내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말할 수 없는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고 오직 두 사람의 시선만이 서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그 추운 밤 강물이 차가웠고 누군가 저를 안고 있었어요. 그 손 따뜻했어요. 잊을 수 없었어요. 지금 그 손이 같아요. 박해부는 마치 심장이 멎는 듯한 정적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깊은 곳에서 잃어버린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눈앞에 있는 청년이 그 모든 기억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치료실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그 정적 한가운데에서 박해분 할머니는 조용히 약봉투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박윤철이라는 세 글자가 뚜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자연스레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몹시 차가운 겨울이었지요. 사람들은 식량을 찾아 먼 길을 떠나야 했고
병원은 영양실조로 쓰러진 아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박혜분 할머니는 당시 평양중앙병원에서 침술과 약초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고 소중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윤철이었습니다. 어린 윤철은 사람을 잘 따르고 책을 좋아하던 총명한 아이였지요. 그녀는 약봉투에 작은 글씨로 이름을 적어주며 아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의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굶주림과 탄압은 일상이 되었고 남편은 결국 탈북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고 그렇게 가족은 눈보라 속 국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을 작은 튜브에 태우고 강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물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냉기가 몰려왔습니다. 박혜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몸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강 한가운데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거센 물살이 작은 튜브를 찢어버렸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움켜쥐려 하였으나 차가운 물살은 결국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윤철이의 작은 손이 물속으로 미끄러지던 그 순간을 박혜분 할머니는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윤철아, 그녀는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회답은 들려오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아이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이틀 동안 강가를 헤매며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이름을 불렀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강물 속에 빠진 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혜분 할머니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남편 역시 돌아오지 못하였고 그녀 혼자 남한으로 넘어와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박혜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숨어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침수를 놓았고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고 지내야 했습니다. 약봉투 하나만이 유일하게 남은 과거의 흔적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요양원 치료실 안에서 다시 눈앞에 나타난 이 청년. 박윤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청년은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박혜분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봉투를 움켜쥔 채 그녀는 가슴 깊숙이 다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 아이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름 하나가 다시금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윤, 아니 박윤철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할머니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엔 확실한 감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손을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 붙잡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희미했고 조각나 있었지만 지금 이 손을 마주한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저 기억나요? 그는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삼킨 채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물속에서 저를 안고 계셨던 분. 차가운 강물이었는데도 손은 참 따뜻했어요. 계속 불러주셨죠. 제 이름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그의 손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고 숨죽인 듯한 침묵이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은 그 손을 가볍게 감싸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단 한마디가 박혜분 할머니의 굳은 어깨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미처 삼키지 못한 울음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눌러두었던 그 울음은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흐느낌은 오히려 더 조용히 요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 있었구나. 정말 살아 있었구나. 손끝으로 그의 뺨을 더듬으며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아이 때의 윤철은 기억 속에서 늘 작고 가냘펐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그는 자란 어른이 되어 있었고 그 성장의 모든 시간이 그녀에게는 빈 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니? 어디서 어떻게 살아 있었니? 그녀의 물음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죄책감이었고 미안함이었고 너무도 늦은 안부였습니다. 다니엘은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말했다. 강에서 떠내려간 뒤 정신을 잃었어요. 그 이후엔 기억이 거의 없어요. 깨어났을 땐 낯선 병원이었고 곁엔 미국 사람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이 절 입양했대요. 전 그냥 이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마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조차 자신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단 하나 늘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아주 낡은 약봉투 하나였어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손글씨로 적어준 그 봉투. 버리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그는 가슴 안쪽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봉투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가느다랗고 단정한 글씨로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윤철. 기혈순환용 약 아침 식전. 그 글씨는 다름 아닌 박혜분 할머니의 손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는 순간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단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자신이 끝내 놓쳐버린 세월의 유일한 흔적. 다니엘이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에는 아주 분명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늦었죠? 하지만 전 항상 기다렸어요. 누군가 언젠가는 저에게 말해줄 거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누군가 정말로 너를 사랑했다고. 그 말 하나면 됐다고. 박혜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널 놓았어. 내가 널 못 지켰어. 그녀는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물속에서 헤어진 뒤로 처음으로 그녀는 아이의 손을 다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며 수십 년을 돌아 도착한 그 지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긴 했지만 누구도 선뜻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박혜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여인이 사실은 전직 의료인 출신이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지금은 세계적 제약회사를 이끄는 외국인 CEO의 생모였다는 이야기. 그건 모두에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고 동시에 감히 다가가기 어려운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박혜분 할머니는 아무 변화 없이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아침이면 똑같이 복도를 청소했고 어르신들의 발을 씻겨드렸으며 병동 곳곳을 조용히 오갔습니다. 허리 숙인 채 조용히 걸레를 짜는 모습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늘 숨어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그녀 또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자발적인 선택이자 동시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이름을 지우면 죄책감도 잊을 수 있을 거라 믿었고 의수를 접으면 아들을 구하지 못한 손의 기억도 지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난 아들의 손은 그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는 따뜻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밤마다 침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닫아두었던 나무 상자를 열고 하나씩 바늘을 꺼냈습니다. 한지로 곱게 감아둔 침끝은 생각보다 녹슬지 않았고 그녀의 손도 놀랍도록 정확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다시 세상 앞에 내놓는다는 건 이제는 단지 의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북에서 탈출해 남에서 숨어 산 이력, 그 누구보다 침묵을 지키며 살아온 자신의 지난 시간을 모두가 알게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자신이 구한 그 아이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세상 누구보다 떳떳하게 자기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의 출발선에 어쩌면 그녀의 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며칠 후 박혜분 할머니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은 요양원 뒤편 정원에 있는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내가 날 찾아온 뒤로 계속 생각했단다. 이름을 다시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윤성이라는 내 이름을. 그녀는 마주 앉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으로 살았고, 그게 편하다고, 그게 안전하다고 믿었지. 그런데 내가 와서 나를 이름으로 불러줬다. 엄마라고. 말을 이어가던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후에야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랜 고통을 견뎌낸 이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엘, 아니 윤철은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그 종이는 단순한 제안서 같았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삶과 철학 그리고 미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준비한 센터 계획 아니에요. 이름을 어머니 이름으로 짓고 싶습니다. 박혜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윤성의 전통의학센터. 그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세상 앞에 서는 방식이자 오랜 침묵을 끊고 다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다시 한번 그 손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아들을 다시 만난 이유일지도 모르지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을 뛰어넘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센터의 개소식이 열린 날 평소와 달리 조금 더 분주했습니다. 환영 현수막과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고 직원들조차 왠지 모르게 바른 자세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왕래가 이어졌고
그 한가운데 윤성희라는 이름이 단정한 글씨체로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윤성의 전통의학센터.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수십 년을 조용히 살아온 한 존재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공식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센터 안은 깔끔했습니다. 나무로 마감된 벽면과 한지로 장식된 창틀, 차분한 색감의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조용히 손님을 맞이했고 그 중심에 윤성의 할머니 박해분으로 알려졌던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날만큼은 그녀도 평소처럼 청소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분홍빛 곱고 정돈된 한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히 올려 비녀 하나를 꽂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환호가 그리고 존경이 그녀를 향해 닿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윤희재는 자신의 본명인 방윤철로도 소개되기 시작한 그는 연단에 서서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어머니신 윤성희 선생님의 손에서 처음으로 삶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이 공간에 새길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센터 안에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박수는 요란하거나 요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진심이 담긴 울림이었습니다. 그 사이 요양원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 몇 명이 조심스레 센터에 들어섰습니다. 최은지 간호사, 그리고 늘 그녀를 도와주던 민지, 그리고 어색하게 뒤를 따르던 한 사람 박정식 팀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니, 선생님 그날 이후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윤성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가 잡아줬던 손. 그게 내가 다시 걸음을 떼게 만든 큰 힘이었다. 고맙다, 민지야.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손에는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기적처럼 살아난 다니엘의 이야기와 함께 조용히 살아온 한 노인의 사연은 오가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청소부에서 명예원장으로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윤성희는 그런 수식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청소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도 아니야. 나는 그저 내 이름을 다시 찾은 사람일 뿐이야. 그녀의 그 말이 기자들의 수첩엔 조용히 옮겨졌고 며칠 뒤 뉴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 가운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 의식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순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주위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외국인 여행객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고 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성의 전통의학센터로 옮깁니다. 직원 한 명이 빠르게 휠체어를 밀어 센터 쪽으로 달렸고 며칠 전 개소한 그 조용한 공간은 그 순간 응급진료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는 차분했고 이미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민지가 가장 먼저 환자의 맥을 짚었고 잠시 후 윤성희가 치료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한 한복 차림, 침통을 손에 들고 눈빛은 그 누구보다 선명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신경성 기혈 이상 반응입니다. 맥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급격히 가라앉고 있네요. 몸 안에서 에너지가 상하로 뒤엉킨 상태예요. 기혈을 안정시켜야 호흡이 돌아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환자의 손목, 정수리, 복부 아래쪽을 순서대로 짚어갔습니다. 침은 마치 물에 젖은 실처럼 부드럽게 들어갔고 그녀의 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한동안 숨조차 멈춘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이 공간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환자의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마른 입술이 조금씩 열리며 가쁜 숨이 정리됐고 이마에 맺혔던 땀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 순간 치료실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하게 변해갔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탄성을 내뱉었고 환자의 손을 잡고 있던 동행인은 울먹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성희는 조용히 침을 빼며 말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당장은 무리하지 마시고 1시간쯤 누워 계세요. 그 말 한마디에 공간 안은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날의 치료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다니엘 유난히 박윤철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 손에 작은 박스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명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센터 로비에 놓으려고요. 그녀는 그 명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 윤성희, 전통의학 전문 연구자 침구치료 전문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조용히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오래전 사람들 사이에서 지워졌던 이름이 이제는 가장 밝은 곳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박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며 붉은 햇살 사이를 가르며 하늘을 올랐습니다. 윤성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철아, 그날 강을 건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버텼는지. 그런데 결국 그 손을 놓고 말았지. 윤철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과는 달리 지금은 서로를 놓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이제 놓지 마요, 어머니. 그 말에 윤성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이 손으로 다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참 고맙구나.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멀리 사라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공항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그 이름 윤성희. 그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지기 시작했고 그 손길은 다시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